미 해군 슈퍼캐리어에는 5,000명 이상의 미국 수견이 탑승하고 수십 대의 전투기를 탑재하며 건조 비용만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 모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무장된 단일 무기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최근 이것을 바다 밑바닥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정말 걱정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그것을 시연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촉발할 대응은 일부 4, 5년 이후 그 어떤 나라도 직면한 적 없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왜 펜타곤 기획자들을 밤잠 설치게 하는지 이해하려면 항모 타격단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슈퍼캐리어는 절대 단독으로 항해하지 않는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유도미사일 구축함, 요격미사일을 가득 실은 수년함,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는 최소 한 척의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그리고 전체 편대에 연료와 무장을 공급하는 보급함을 포함하는 타격단의 핵심으로 이동한다. 항모 자체에서는 FA-18 슈퍼호넷과 F-35C 라이트닝 전투기가 발진하며 수백 마일 밖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이를 지원한다. 이 함선의 길이는 300m가 넘는다. 자체 병원, 우체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갖추고 있으며 소도시 주민들을 수개월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 승조원들은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항공기를 정비하고 원자로를 운용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 중 하나인 비행 갑판을 가동 상태로 유지한다. 항모를 잃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승조원, 항공기, 장비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잃는다는 의미다. 방어 체계는 외부에서 내부로 작동한다. 전투기가 원거리에서 위협을 요격한다. 구축함과 순양함은 스탠더드 미사일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SM-6의 경우 400km 이상 떨어진 공중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펜랭스 CRWS와 같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분당 4,500발을 발사하여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파쇄하는 최후의 방어선을 제공한다. 그리고 항모 자체도 피해를 흡수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다. 2005년 미 해군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기밀 실사격 훈련을 통해 퇴역한 USS 아메리카를 의도적으로 침몰시키려 했다. 미사일 어뢰 폭탄으로 타격했다. 4주가 지나도 함선은 여전히 떠 있었다. 결국 승선하여 내부에서 폭발물을 터뜨려야 해저 17,000피트 아래로 보낼 수 있었다. 이것은 역사상 침몰된 가장 큰 분함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란 지도부가 항모를 파괴하겠다고 말할 때 그들은 역사상 설계된 것 중 가장 정교한 방어 체계 중 하나를 무력화하고 말 그대로 죽지 않도록 설계된 함선을 파괴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주시해왔다면 그 무기고가 펜타곤 내부의 계산을 바꿀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누르 대함 순환 미사일부터 시작하자. 이것은 중국 C-801을 역설계한 변형으로 최종 비행 단계에서 냉동 레이더 탐색기를 탑재하고 종말 접근 시 마하 1.4의 속도에 도달하여 재밍이 어렵고 요격은 더 어렵다. 사거리는 약 220km다. 다음으로 아부 마흐디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사거리가 1000km를 초과하며 비행 중 표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또한 파카흐2를 개발했는데 이는 작전 사거리 1500km의 극초음속 무기로 묘사된다. 극초음속 활봉체를 탑재하고 마하 15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어 함정에 반응할 시간을 불과 몇 초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미사일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란의 전략은 포화 공격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핵심 개념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드론, 고속 공격점을 혼합하여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의 위협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함모 타격단의 방어를 압도하는 것이다. 구축함이 저가 드론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 뒤에 오는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하나씩 줄어든다.
이란은 더 진보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방어 탄약을 소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이러한 적은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해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중국의 YJ-12 인글 스트라이크 미사일을 획득했을 수 있는데 이것은 500kg 탄두를 탑재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추적 근처에서 회피 기동을 하면서 초음속으로 가속한다. RUSI 싱크탱크의 한 분석가는 이것을 참재적 전환점이라고 묘사했는데 특히 드론 군집과 혼합된 조홀된 일제 사격으로 발사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이란은 이 무기들을 전달하기 위해 함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숨겨진 해안 발사대, 발사 후 재배치 가능한 이동식 미사일 포대, 심지어 페르시아만의 작은 선별까지 모두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항행 가능수로의 가장 좁은 지점이 불과 21마일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된 수역에서 이란의 발사대와 통보하는 항모 사이의 거리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IRGC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 공격정 함대도 있다. 로켓 발사기, 기관총, 단거리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이다. 그들의 전술은 군집 공격으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표적을 향해 돌진하여 방어 사격을 압도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항모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순환 미사일 및 드론과 함께 조율된 공격에서는 타격단이 다른 모든 것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기뢰가 있다. 이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기뢰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기뢰는 저렴하고 탐지가 어려우며 역사적으로 효과적이다. USS 사모의 B 로버츠호는 1988년 이란 기뢰 한 발에 부딪혀 거의 침몰할 뻔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얕고 제한된 수역에서 기뢰는 첨단 유도 체계가 필요 없다. 그저 적절한 위치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분석가들이 계속 되돌아오는 이란의 능력에 있어 결정적인 격차가 있으며 이는 틀림없이 그들의 무기고에 있는 어떤 미사일보다 더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을 만들 수 있지만 표적을 찾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원자력 추진 슈퍼캐리어는 25노트를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하며 끊임없이 방향을 바꾼다. 모든 방향으로 수백 마일에 걸친 방어 구역 내에서 작전한다. 항모를 찾으려면 위성, 해상 초계기, 레이더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 자산이 모두 거의 실시간으로 함께 작동하여 지속적인 표적 추적을 유지해야 한다. 이란의 센서 및 표적 지정 네트워크는 아직 해상에서 이동하는 항모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이것이 군사 분석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최근 분쟁들은 이란이 걸프만 전역의 건물이나 군사시설 같은 고정 표적은 상당한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항모는 건물과는 전혀 다르다. 몇 분마다 침노를 변경하고 레이더를 재민하며 200마일 이내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격추하기 위해 대기하는 전투기가 위에서 순찰하고 있다. 항모 타격단 자체의 전자전 능력이 또 하나의 방어춤을 추가한다. 이지스 전투 체계는 접근하는 슬랑 미사일의 유도를 재밍할 수 있으며 해군의 NIFC-CA 체계는 레이더 지평선 너머의 위협도 요격할 수 있는 SM-6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탐지를 통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방 전문가들의 솔직한 평가는 이렇다. 이란이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특히 제한된 수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습을 동반한 포화 공격의 경우 이란이 항모를 확실히 침몰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논거다. 하지만 이란이 항모를 손상시킬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 그리고 손상만으로도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할 수 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1988년 이란이 단지 프리기탐 한 척을 손상시켰을 때 미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라. 1988년 4월 14일 유도미사일 프리기탐 USS 사무엘 B 로버츠호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기뢰에 부딪혔다. 폭발은 선체를 관통하고 용보를 파손시켰다. 10명의 수경이 중상을 입었으며 함선은 거의 침몰할 뻔했지만 승조원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나흘 뒤 미국은 프레임 멘티스 작전을 개시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해상 교전이었다. 단 하루 만에 해군은 이란의 석유 플랫폼 두 곳을 파괴하고 이란 군함 두 척을 격침시키고 한 척을 무력화시켰다. 이란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 함선에 실크웜 미사일을 발사했다. 모두 빗나갔다. 이것이 프리기탐 한 척을 손상시킨 기회에 대한 대응이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이제 이란이 슈퍼캐리어를 침몰시키거나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잠재적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 사상자, 130억 달러 군함의 파괴, 수십 대의 항공기 손실을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 무게만으로도 진주만 이후 유례없는 것이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항모가 전투에서 산수된 적은 없다. 미국 국민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지진급일 것이다. 도독은 거의 확실히 2003년 이라크 침범 이후 가장 집중적인 재래식 군사작전이 될 것이며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인도양의 디에보 가르시아에서 작전할 수 있는 B2 스피릿 같은 스텔스 포격기가 정밀 유도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심층 매설 표적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3만 파운드 폭탄인 GBU-57 대형 관통탄이 사용 목록에 오를 것이다. 사정거리 내의 모든 이란 해군 기지, 미사일 포대, 레이더 시설, 지휘센터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미 소규모인 이란의 잔전 수상 함대는 수일 내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참수함 기지, 해안 미사일 발사대, 해안을 따른 혁명 수비대 해군 시설 모두가 조율된 파산 공격으로 타격받을 것이다. 사이버 작전이 공격에 수반되어 이란의 지휘 통제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아마도 전력망까지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전이 초기 파산 공격에서 살아남은 모든 반봉 체계를 제압할 것이다. 미국은 단순히 항모 침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란이 다시는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그 능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군사적 차원을 넘어 확대된다. 항모 침몰은 단순히 군사적 대응만을 유발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장기간의 대규모 작전으로 이어지는 종류의 정치적 압력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진주만 이후의 대중의 분노는 4년간의 총력전을 이끌었다. 9.11에 대한 대응은 여러 국가에 걸친 20년간의 작전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미국인 생명 손실을 동반한 항모 침몰은 유사한 규모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정당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어떤 미국 대통령이든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은 막대할 것이다. 이란 지도부가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는 질문은 한순하다. 다음에 올 것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분석에서 배우고 있다면 후독을 고려해달라. 우리는 매주 이러한 군사 및 지정학적 동향을 다루며 헤드라인 너머의 실제 의미를 분석한다. 이제 군사적 결과는 이란의 치명적일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 결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며 이는 세계 해상 원유 거래의 약 20%에 해당한다. 전 세계 액화천연 가스의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한다. 세계 비료 공급의 3분의 1이 해협을 경유하며 상당량의 알루미늄, 석유화학 제품, 제조용 원자재도 함께 운송된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2026년 3월 이란에 대한 공습과 IRGC의 해협 통과 시도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선언 이후 해협은 사실상 폐쇄되었다. 최소 5척의 유조선이 손상되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이며 보험사들은 보잠을 전면 철회했다. 유조선 통행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유가가 급등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거의 1%포인트 올리고 GDP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2달간 배럴당 140달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는데 결과는 유로존, 영국, 일본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경제 정체였다. 휘발유, 난방비, 식료품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서부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받는다. 한국, 인도, 중국도 막대한 노출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거의 모든 LNG를 카타르와 UAE에서 받으며 이는 장기 차질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서 전력 부족과 심지어 식량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료 가격은 이미 급등했으며 요소 가격이 메트릭 톤당 475달러에서 680달러로 뛰었는데 이는 미국 중서부 농부들이 옥수수와 대두 파종 시즌에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미국의 곡물 생산량에 연동된다. 알루미늄 가격도 삼승준이며 이는 자동차부터 건설,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의 비용에 반영된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해운에 대한 초기 영향이 10일에서 14일 후에 나타나지만 실질적 압력은 2주에서 5주 이내에 우회된 컨테이너가 한꺼번에 도착하고 항구가 혼잡해지고 내륙 터미널의 트럭 운송 능력이 과부하되면서 타격한다고 추정한다. 해운사들은 이미 아프리카 남단을 오해하고 있어 배송 시간이 수주 추가되고 연료 비용이 수백만 달러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항모 침몰을 그 위에 겹쳐보라. 호르무즈 해협은 수개월간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 시장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해 완전히 동결될 것이다. 유가는 거의 확실히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어쩌면 200달러에 근접할 것이다. 휘발유부터 항공연료, 플라스틱, 의약품까지의 하류 효과는 수주 내에 지구상의 모든 경제에 파급될 것이다. 이것이 이란이 쥐고 있는 지렛대이며 동시에 항모 침몰이 9.11 이후 가장 중대한 군사적 사건이 될 이유이기도 하다. 미사일 속도와 탄두 크기에 대한 논쟁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전략은 한산 위협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미국이 모든 결정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란의 접근 방식을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즉 A2/AD로 설명한다. 목표는 미 해군과 해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이란 지휘관들도 알고 있다.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너무나 고위험 환경으로 만들어 그곳에서의 작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위험해지게 하는 것이다.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타격단은 전투 배치에 들어가고 연료를 소모하며 장비와 승조원 모두를 지치게 하는 방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라. 항로에 기뢰가 흩어져 있고 잠수함이 얕은 수역에 잠복하고 순항미사일이 해안을 따라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고 대함무기로 무장한 고속 공격전이 있고 드론이 머리 위를 선회하고 참도미사일이 너무 가까이 오는 누구에게든 발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는 항모를 침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모를 바쁘게 만들고 요격미사일을 소진시키며 끊임없는 위협 아래 참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방정식에는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제보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미국의 요격미사일은 발당 1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사이다. 이란의 드론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항모 타격단은 유한한 수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탄약고가 비워지면 함선은 재잠전을 위해 철수해야 한다. 이란은 아무것도 침몰시킬 필요가 없다. 함대가 후퇴하도록 충분히 오래 발사하기만 하면 된다. 한 국방 분석이 지적한 대로 결정적 질문은 이란이 항모를 확실히 침몰시키거나 해협을 영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란이 해협을 불안전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공격 패키지에 스트레스를 주고 미국의 미사일 반어 탄약고를 이란의 조건에 맞게 확전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오래 소진시킬 수 있는다이다. 그 전략은 항모를 침몰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이 당신이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해협 밖에 함선들이 청박하고 보험사들이 도주하고 유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전략은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다. 이란이 실제로 함모를 침몰시키는 순간 전략은 붕괴한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 작전에 투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자제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이란군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연구한 모든 군사 전략가는 대략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란은 항모를 위협할 수 있다.
이라는 적절한 상황에서, 특히 제한된 수역에서 조율된 포화 공격으로 항모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모를 완전히 침몰시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의 극단에 머물러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비대칭 전략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촉발할 것이다. 진정한 위험은 의도적 침몰이 아니다. 사고다. 소형 호위함을 겨냥한 미사일이 대신 항모를 타격하는 것. 취약한 순간에 근접 방어를 압도하는 드론 군집. 잘못된 시점에 부딪히는 기회. 확전이 항상 합리적 계획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가 폐쇄를 선언한 국가의 미사일 사정거리 내를 지나는 지역에서 사고의 여지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 항모는 미국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의 좁은 수역에서 그 상징은 표적이 된다. 그리고 상징과 표적 사이의 간극이 바로 다음 세계 위기가 자리 잡는 곳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가장 소중한 군사 자산에 대한 불가침의 인식을 누려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국가도 미국 항모에 대해 결연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그 결정의 정치적 무게, 파멸적 보복의 확실성이 모든 적대국을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억지력은 양측이 그것을 믿는 한에서만 작동한다. 그리고 한쪽이 이미 주요 수로의 폐쇄를 선언하고 산선에 발포하고 있는 전쟁에서 80년간 평화를 유지해온 가정들이 실시간으로 시험받고 있다. 이 상황의 전개를 계속 파악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달라. 모든 주요 동향을 전개되는 대로 다룰 것이다.